저 아이를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라. 저런 것이 내 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절세미모의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같은 얼굴을 가졌건만 한 명은 비단 옷을 걸치고 한 명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재를 뒤집었으며 하루를 버텼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곱게 자란 언니가 스스로 기생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자매에게는 이 집안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소월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18살이었지요.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곱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마주치는 이마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만한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그 얼굴을 온전히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궁이 재가 뺨에 묻어 있었고 손은 거칠게 트고 볕에 타 있었으니까요.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밤이 깊도록 솥을 씻다 보면 어느새 그 고운 얼굴도 그늘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소월이 살던 곳은 고을에서 알아주는 대감댁이었습니다. 기와가 높고 마당이 넓으며 하인이 10명도 넘는 집이었지요. 그러나 소월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밥은 하인들이 다 먹고 남긴 것으로 때웠고 잠자리는 부엌 한 구석 가마솥 옆이었지요. 추운 겨울이면 아궁이 열기로 버텼고 더운 여름이면 그 열기가 되려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소월 말고도 또 다른 처자가 있었으니 바로 소연이라 불리는 아가씨였습니다. 소연은 대감과 마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아끼는 딸이었지요.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으며 글과 검은고를 배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소연 아가씨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 입을 모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소월과 소연은 얼굴이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지요. 나란히 세워놓으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썹, 같은 눈동자, 같은 입술의 곡선. 소연이 비단 옷을 걸치고 분을 바르면 고을 최고의 아가씨였고 소월이 때 묻은 무명저고리를 걸치고 재를 뒤집었으면 부엌댁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두 처자가 어쩜 저렇게 닮았대.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하던데. 쌍둥이라는 게 사실이야. 쌍둥이면 어찌 한 명은 아가씨고 한 명은 부엌댁이란 말이야. 참 이상도 하지. 그러나 대감댁 안에서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눈밖에 나는 일은 이 고을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소월은 그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기억이 나는 가장 먼 곳부터 소월의 자리는 늘 구석이었습니다. 밥상 구석, 마당 구석, 부엌 구석. 마님은 소월을 볼 때마다 인상을 구겼고 대감은 아예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소월 곁을 지나갈 때면 잠깐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소연은 가끔 부엌으로 왔습니다. 소월아. 마님 몰래 부엌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지요. 손에는 을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과 하나, 식혜 한 그릇, 때로는 솜이 든 버선 한 켤레. 소월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습니다, 아가씨. 받아. 내 발이 텄잖아. 아가씨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삼키는 눈치였지요. 그러나 소월은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보다가는 울 것 같았으니까요. 울면 지는 것이라고 소월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다짐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월이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바구니 가득 익모초와 산삼잎을 담아 내려오는데 대감댁 쪽문 앞에서 낯선 노인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에 굽은 허리,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는 노인이었지요. 거기 처자.
노인이 소월을 불렀습니다. 예? 그 바구니 속 것들 내가 직접 캤느냐?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바구니를 들여다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익모초는 꽃대가 올라오기 전 것을 캤구나. 산삼잎은 뿌리를 다치지 않게 솎아냈고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익혔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지요. 불쌍하다거나 신기하다거나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조용하고 진지한 눈빛이었지요. 어디서 본 듯한 눈빛이로구나.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소월은 그 말을 흘려들었지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고을 약방을 하는 의원이다. 내가 약초에 눈이 밝다 하니 이따금 약방에 들러 심부름이나 해주겠느냐. 품삯은 내가 챙겨주마. 소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감댁 바깥일은 마님의 허락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나 마님은 소월이 약초를 캐오는 것은 눈감아 주었습니다. 어차피 그 약초를 약방에 팔아 마님 자신이 쓸 화장품 재료를 구해오는 것이 소월의 일이었으니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월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빙긋 웃었지요. 잘 생각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익힌 그 눈은 누가 뭐라 해도 내 것이다. 소월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대감댁 쪽문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 말은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한겨울 아궁이 앞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을 때, 마님의 호통을 등으로 받아내고 있을 때 소월은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월은 부엌 구석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무명 보따리였지요. 그 안에는 달랑 하나 손바닥만 한 천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베넷 저고리의 반쪽이었지요. 소월이 기억하는 한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넣어둔 것인지, 왜 반쪽만 있는 것인지 소월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았습니다. 이 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으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월은 밤마다 그 천 조각을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대감댁에는 조용한 술렁임이 돌고 있었습니다. 소연 아가씨가 사흘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대감댁이 발칵 뒤집힌 것은 소연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이 소연의 방에 들어갔다가 비명을 질렀지요. 이부자리는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경대 위에는 머리핀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접힌 종이 한 장. 마님이 그것을 집어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월은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것이 감히 이 집을 나가다니. 마님의 목소리가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소월은 도끼를 내려놓고 마당 끝에 가만히 섰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소연이 떠났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어디로 갔다 하더냐? 모르겠습니다. 편지에는 그저 제 갈 길을 가겠다고만. 이런 고약한 것이. 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소월이 보기에 대감의 표정은 화가 난 것이라기보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소월은 그것이 궁금했지만 물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이 사방으로 소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소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을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없었지요. 마님은 날마다 울다가 화내다가를 반복했고 대감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소월만이 어떤 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부엌에 왔던 날 밤이 떠올랐지요.
그날 소연은 평소와 달리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에 기대어 소월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소월아, 너는 이 집이 싫지 않으냐? 솔직하게 말해봐. 나한테는 말해도 돼. 소월은 잠시 솥을 닦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싫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소연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겠지.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소연은 그날 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소월은 그 밤 소연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슬프고도 단단한 눈빛이었지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소연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소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분노가 고스란히 소월에게로 쏟아졌지요. 너는 알고 있었지. 그 아이가 어디 갔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모릅니다, 마님. 거짓말 마라. 둘이 짜고 한 짓이 틀림없어. 이 고약한 것이. 마님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소월은 맞았습니다. 억울했지요.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해온 것을 소월은 이 순간에도 지켰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소연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무렵 마을 장터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기방에 새로 들어온 처자가 있는데 얼굴이 이 고을 대감댁 아가씨와 꼭 닮았다는 것이었지요. 소월은 장터에서 그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하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소연이 기방에 있었지요. 그것도 스스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마을 장터 어귀에서 두부를 팔던 안악이 직접 봤다고 목소리를 낮춰 전했지요. 그 아가씨가 짐 보따리를 들고 기방 앞에 서 있더라니까. 기방 어미가 얼마나 놀랐겠어. 대감댁 아가씨가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저를 받아달라고 했다나 봐. 소월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감댁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소연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알고 검은고를 탔으며 대감의 집안에서 귀하게 자랐지요. 좋은 혼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기방을 택했다는 것은 그냥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었지요. 그러나 소월은 그 이유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감댁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소연이 사라진 이후로 소월의 하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님은 소연에 대한 분노를 소월에게 쏟아부었지요. 새벽에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나무를 패고 장터에 심부름을 다녀오고 밤에는 마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까지. 예전에도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소연의 목까지 떠안은 셈이었지요. 그래도 소월은 버텼습니다. 단 하나 위안이 있었다면 의원 영감의 약방이었습니다. 마님이 허락한 것은 약초 심부름 하나였지만 의원 영감은 소월이 약방에 올 때마다 조금씩 더 가르쳐 주었지요. 약재를 고르는 법, 다리는 법, 맥을 짚는 법. 소월은 배우는 것이 빨랐습니다. 한 번 보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으면 되새겨 깨달음을 덧붙였지요. 참으로 이상한 아이로다. 의원 영감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왜 이상합니까? 의술이라는 것이 보통 10년을 봐야 눈이 트이는 법인데 너는 석 달 만에 어지간한 약방 아이보다 낫구나. 타고난 것이다. 소월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낯설고 따뜻한 것인지 소월은 처음 알았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방에 다녀오는 길에 소월은 기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려다가 발이 멈추었지요. 기방의 쪽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귀에 익은 곡조였습니다.
어릴 때 소연이 자주 타던 곡이었지요. 소월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멈추고 잠시 후 쪽문 안쪽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소월과 눈이 마주쳤지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썹, 같은 눈동자. 그러나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분을 바른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방 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소월은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도 넘었지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아가씨는요? 나는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월은 알 수 있었지요. 눈 깊은 곳에 고인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소연은 그것을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소월아,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신지. 그냥 미안해. 소월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올라왔지요. 소월은 그것을 꾹 눌렀습니다. 아가씨, 왜 여기 오셨습니까? 진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소월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기방 어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소연아, 손님이 오셨다. 소연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나중에 꼭 말해줄게. 쪽문이 닫혔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지요. 나중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이 언제인지, 그 나중이 오기는 할 것인지. 그날 밤 소월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베넷 저고리 반쪽을 손에 쥐었지요. 이 천 조각의 다른 반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릴 때부터 품어온 그 질문이 오늘따라 더 크게 울렸습니다. 소월이 그 생각에 잠겨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대감과 마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월이 있는 부엌까지 닿을 만큼 낮고 격앙된 목소리였지요. 그 아이는 어쩔 것이오. 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두고 볼 때가 아니잖소. 소연이가 나간 마당에 저 아이마저 이 집에 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차라리 먼 곳에 보내버리는 게 낫지 않겠소. 먼 곳이라 함은 쓸만한 집에 종으로 넘기면 되지 않겠소. 얼굴이 저 정도면 값이 나올 것이고. 소월은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종으로 넘긴다. 대감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지요. 저 아이가 이 집에 있는 한마음이 놓이질 않소. 빨리 처리해야 하오. 처리. 소월은 그 단어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신이 처리해야 할 무언가로 여겨지고 있었지요. 그것이 슬프다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소월은 그 순간 직감했지요. 그날 밤 소월은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가려 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의원 영감의 약방 말고는 아는 곳이 없었고 의원 영감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었지요. 그렇다고 소연처럼 기방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소월은 베넷 저고리 반쪽을 꼭 쥔 채 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의원 영감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하면서요. 이 집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지요. 새벽빛이 부엌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월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물을 기르러 우물로 향했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소월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마주친 것은 대감댁 하인 중에서도 가장 입이 싼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소월을 보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소월 씨, 나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어젯밤에 대감마님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어. 나 심부름 갔다 왔거든. 먼 고을에 있는 어떤 집인데. 거기가 사람을 사고 파는 집이래. 내가 직접 들었어. 소월은 두레박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던가요? 열흘 안에 답이 온다고 했어. 소월 씨, 진짜야. 조심해. 막동이가 총총 사라졌습니다. 소월은 우물가에 한동안 서 있었지요. 열흘. 열흘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다가 이내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지요. 이 집에서 18해를 버텼습니다. 욕을 먹어도 맞아도 버텼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물건처럼 팔려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두 손으로 물통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지요. 아니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길로 소월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지요. 열흘 안에 이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물통을 들고 대감댁 안으로 들어서는 소월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허리가 고닫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스스로 결심하기도 전에 먼저 문을 두드리는 법입니다. 소월이 부엌에 물통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대감댁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안채로 달려왔지요. 대감마님,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관아. 그 단어에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대감 앞에 관아 아전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섰지요. 무슨 일이냐? 고을 사또 나리께서 병환이 깊으십니다. 어제 저녁부터 열이 심하게 오르고 의식을 잃을 듯 하신다 하여 고을 안의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 하셨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의원 영감에게도 전하거라. 아전이 물러갔습니다. 대감은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소월 쪽을 흘깃 보았지요. 잠시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거두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월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은 무엇일까? 무언가 샘을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병들었다는 말이 소월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열이 오르고 의식을 잃을 듯 하다고 했지요. 소월은 뒷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열을 내리는 데 쓰는 약초가 뒷산에 있었습니다. 의원 영감에게 배운 것 중에 가장 먼저 익힌 것이 그것이었지요. 찬 기운을 품은 약초 3가지를 배합하면 웬만한 고열은 하루 안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 영감도 그 배합을 소월에게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 배합은 내가 30년 써온 것이다. 틀리는 법이 없어. 소월의 발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지요. 대감도 마님도 모르게 그저 혼자서 약초를 캐는 손길이 빨랐습니다. 3가지를 정확한 양으로 솎아 바구니에 담았지요. 내려오는 길에 약방에 들러 의원 영감을 만났습니다. 영감님, 사또 나리 병환에 이 배합을 써도 되겠습니까? 의원 영감이 바구니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도 딱 맞구나. 내가 직접 다려보겠느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옆에서 볼 것이다. 해보거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소월이 직접 다린 약이 사또의 관아로 들어갔고 그날 밤 사또의 열이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또가 의식을 되찾았지요. 관아 의원들이 모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을 약방의 어린 처자가 달인 약 한 첩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고을 안에 퍼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지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대감댁 부엌대기가 사또 나리를 살렸다고. 18살짜리 처자가 의원들도 못 잡은 열을 잡았다니. 그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더라니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장터 어귀에서, 우물가에서, 주막 마루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월은 그 소문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대감댁에서 여전히 아궁이를 지피고 마당을 쓸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소문이 사또의 귀까지 닿았지요. 사또가 의원 영감을 불렀습니다. 그 약을 달인 처자가 누구요? 의원 영감이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대감댁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인데 의술 재주가 남다르다고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오시오. 직접 보고 싶소. 그리하여 소월이 관아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처음에 펄쩍 뛰었지요. 부엌대기를 관아에 당치도 않소. 그러나 사또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는 집안은 이 고을에 없었습니다. 대감이 마님을 달랬지요. 잠깐 다녀오는 것이요. 별일 없을 것이요. 소월은 생전 처음으로 관아 마루에 올랐습니다. 무릎이 살짝 떨렸지요.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소월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약을 다렸다 하더구나. 예, 나리. 의원도 아니고 의녀도 아닌데 어떻게 그 배합을 알았느냐? 의원 영감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여러 번 익혔습니다. 사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영감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이 아이 의녀로 쓸 수 있겠소? 의원 영감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나리. 그날부터 소월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대감댁 소속이었지만 관아의 명으로 의원 영감의 약방에 출입이 허락되었지요. 마님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명이 있으니까요. 소월에게 종을 팔겠다고 보낸 편지도 일단 보류된 셈이었습니다. 소월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 하나는 매일 약방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의원 영감은 소월이 올 때마다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침을 놓는 법, 뼈가 어긋났을 때 맞추는 법, 독초를 해독하는 배합. 소월은 배울수록 더 알고 싶어졌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약방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는데 의원 영감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소월아. 예. 너 내 어머니 기억하느냐? 소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들었느냐? 그냥 산후에 몸이 약해서라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의원 영감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삼키는 눈치였지요. 소월은 그 눈치를 느꼈습니다. 영감님,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닐 때다. 예?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냥 오늘 할 일을 하거라. 소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것 같았지요. 영감님이 아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 알게 될 것인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감댁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월은 기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자주 다니는 길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기방 쪽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은 걸음을 멈추었지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미,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기방 어미의 목소리가 낮게 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잘하고 있다. 소월이가 관아에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 잘 됐지. 이제 조금은 안전한 거지. 그래. 내 덕분이다. 소연의 흐느낌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고 했지. 어미,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소월은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이 흐느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내 덕분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소월은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가야 했습니다. 아직 알 때가 아닌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날부터 소월의 마음속에는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 영감의 말, 소연의 흐느낌, 대감의 흔들리는 눈빛, 자신이 품고 있는 베넷 저고리 반쪽. 이것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그러나 소월이 그 연결고리를 찾기도 전에 대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감은 종을 팔겠다는 편지의 답장을 기다리는 한편 다른 계획도 세우고 있었지요. 소월이 관아와 연이 닿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사또가 소월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대감에게는 위험 신호였지요. 왜냐하면 대감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월이 이 집의 진짜 핏줄이라는 것을. 소월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었습니다. 대감은 측근 중 믿을 만한 자를 불렀습니다. 훈이라는 자였지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운 대감의 오랜 신복이었습니다. 소월이를 관아에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또가 더 이상 그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도록 만들어라.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해. 훈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소월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요. 여전히 약방을 드나들며 약재를 익히고 밤이면 부엌 구석에서 베넷 저고리 반쪽을 손에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조여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약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월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감댁 대문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지요. 장사치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소월이 대문 쪽으로 걷자 그중 한 명이 슬쩍 소월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불쾌했지요. 마치 물건을 가늠하듯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월은 모른 척 지나쳤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밤 막동이가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소월 씨, 낮에 온 그 사람들 있잖아. 대감마님이 부른 사람들이야. 먼 고을에서 온 거래. 사람 사고 파는 거 전문으로 하는 집 사람들이라고. 소월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제요? 사흘 후에 데려간다고 했어. 소월 씨, 도망쳐. 지금 당장. 막동이가 사라졌습니다. 소월은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사흘밖에 없었지요. 다리가 저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겁에 질려 울고 싶은 마음과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지요. 소월은 베넷 저고리 반쪽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1000조각. 낡고 빛바랜 무명이었지요. 소월은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왜 반쪽만 있는 것인지. 의원 영감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했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때가 지금인지도 몰랐습니다. 소월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약초를 캐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겠다고. 그리고 의원 영감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도망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의원 영감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결심을 실행하기 전날 밤 대감이 움직였습니다. 한밤중에 하인 둘이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소월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두 팔이 붙잡혀 있었지요. 만인명이다. 별채에 가 있어라. 무슨 일입니까? 조용히 해. 시끄럽게 굴면 좋을 것 없다. 별채는 바깥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지요. 소월은 그 안에 갇혔습니다. 사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늘 밤이 시작이었지요. 소월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문 쇠창살을 흔들어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요. 소월은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가슴 안에서 올라왔지요. 분노였습니다. 18회 동안 이 집에서 짓밟혀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소월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꺼지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창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멩이가 창살에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소월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을 확인한 순간 소월의 숨이 멎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이 창살 사이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소월아, 빨리. 손에 작은 쇠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물쇠 따는 도구였지요. 소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문 쪽으로 가. 내가 밖에서 열어줄게. 언니, 어떻게 여기를?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빨리. 소월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자물쇠 풀리는 소리가 났지요.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 대신 짙은 색 잠옷을 뒤집어 쓴 모습이었지요. 빨리 나와. 두 자매는 달빛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선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소월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얼굴, 다른 눈빛.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말할게. 다 말할게.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자매의 머리카락이 함께 흔들렸지요. 소월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트고 굳은 자신의 손과 부드럽지만 떨리는 소연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말을 시작한 것은 달이 중천에 오른 밤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대감댁 담장 뒤 좁은 골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소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이 이어지면서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소월아, 너는 이 집의 진짜 딸이야.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이 집 딸이 아니야. 나도 새해 전에 알았어. 소연이 장옷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지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무명 천. 소월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그것도 반쪽이었지요. 소월이 품에서 자신의 것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었지요. 딱 맞았습니다. 한 장의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반쪽씩 나뉘어 있던 것이 하나가 되었지요. 소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남긴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두 조각으로 잘라서 우리 둘에게 하나씩 쥐어주셨대. 의원 영감님이 나한테 전해줬어. 의원 영감님이. 응. 어머니랑 아는 사이셨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다고. 때가 되면 두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소월은 두 조각이 합쳐진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요. 억지로 눌렀지만 끝내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이기도 하고 언니 친어머니이기도 한 거야?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나는 내 어머니가 따로 있어. 이 고을에서 한때 살았던 몰락한 양반가 딸이었대. 그분이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대감마님이 나를 갖다 데려온 거야. 왜요? 대감마님한테는 자식이 없었어. 그런데 어머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지. 대감마님은 그중 한 명을 자기 딸로 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막 태어난 나를 데려다 놓고 너를 그 자리에 뒀어. 아무도 모르게. 소월은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머릿속이 아찔했지요. 그 사실을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 우연이었어. 새해 전에 대감마님과 마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 깊은 밤에 사랑채 앞을 지나다가 마님이 그러셨어. 진짜 딸이 저렇게 부엌대기로 자라고 있으니 두렵지 않냐고. 대감마님이 말했지. 두려울 것 없다고. 소월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은 아무 일도 없다고. 소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소월아, 나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 내가 내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어릴 때는 몰랐잖아. 그냥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같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기방에 들어간 거야.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대감마님이 너를 더 위험하게 여길 것 같았어.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했어. 내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없었으니까. 기방에 들어간 건 갈 곳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기방 어미가 의원 영감님 아는 분이야. 거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했어. 소월은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바보야. 응?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알면 위험해질 것 같아서. 모르는 게 나은 것들이 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팔려나갈 뻔했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월이 얼른 입을 막았지요. 두 자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주위를 살폈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소월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언니가 나쁜 게 아니잖아. 그래도 대신 이제는 같이 싸우자. 소연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금방 무너져 눈물로 바뀌었지요. 두 자매가 좁은 골목 담장 아래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같은 체온이었습니다. 같은 냄새였지요. 처음으로 나란히 서서 온기를 나누는 밤이었습니다. 한참 후 소연이 말했습니다. 의원 영감님한테 가. 지금 당장. 영감님이 어머니 유서를 갖고 계셔. 유서가 있어? 응.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신 거래. 내가 이 집의 진짜 딸이라는 것, 바꿔치기 당했다는 것이 모두 적혀 있다고 했어. 영감님이 그걸 18년 동안 갖고 계셨어. 소월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쓰셨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대. 소월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때가 되어야 한다고. 그 전에 쓰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그때였습니다. 대감댁 쪽에서 하인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채를 확인해라. 문이 열려 있다. 들켰습니다. 소연이 소월을 떠밀었습니다. 빨리 가. 의원 영감님한테. 언니는? 나는 기방으로 돌아갈게. 거기가 안전해. 빨리. 소월은 달렸습니다. 어둠 속 좁은 골목을 헤치며 달렸지요. 뒤에서 하인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넷 저고리 두 조각이 합쳐진 것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앞만 보고 달렸지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 영감의 약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영감은 깨어 있었지요. 소월이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영감이 소월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러나 소월의 눈빛을 보더니 곧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소월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무릎이 풀렸지만 서 있었습니다. 영감이 문을 닫고 소월을 마주 보았지요. 언니한테 들었습니다. 영감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구나. 유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감이 약장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묵직한 약장을 옆으로 밀자 벽 안쪽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지요. 거기서 영감이 꺼낸 것은 단단하게 밀봉된 봉투 하나였습니다. 누렇게 빛이 바랜 것이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지요. 영감이 소월에게 그것을 건넸습니다. 내 어머니가 쓰신 것이다. 18년 전에 내게 맡기셨지. 소월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영감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착하고 강한 분이셨다. 쌍둥이를 낳으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부르셔서 이것을 주셨어. 두 딸이 서로를 찾을 때를 대비해서 써두셨다고. 왜 지금까지? 내가 설 수 있어야 했다. 진실을 알아도 지킬 힘이 없으면 오히려 빼앗기거든. 그래서 기다렸다. 내가 의수를 익히고 사또 나리의 눈에 들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월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래. 이제 때가 됐다. 그때였습니다. 약방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소월과 영감이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쾅 열렸습니다. 대감의 신복훈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인 셋이 서 있었지요. 소월이를 찾고 있었다. 훈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소월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지요. 대감만인 명이다. 지금 당장 따라와라. 의원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사또 나리의 명으로 약방에 출입이 허락된 아이다. 함부로 데려갈 수 없다. 노인장, 끼어들지 마시오. 나는 이 고을 의원이다. 사또 나리의 명은 대감 나리의 명보다 위에 있는 법이오. 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소월은 봉투를 저고리 안쪽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손짓을 훈이 놓치지 않았지요. 그 봉투 무엇이냐? 약재 목록입니다. 내놓아라. 싫습니다. 순간 훈이 손짓했습니다. 하인 둘이 앞으로 나왔지요. 소월이 뒤로 물러섰지만 약방은 좁았습니다. 의원 영감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시오. 관아에 신고하겠소. 그러시든지요. 훈이 소월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소월이 저항했지요. 그러나 셋을 혼자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소월의 저고리 안쪽을 훈이 뒤졌지요. 봉투가 나왔습니다. 훈이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노인장,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이오. 대감마님은 이 고을에서 오래 사셔야 하는 분이니까. 그 말이 위협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월은 두 팔이 붙잡힌 채 약방을 나섰습니다. 영감이 문 앞에서 소월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미안함과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소월도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월은 대감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별채가 아니었지요. 창문도 없는 광이었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소월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았습니다. 유서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절망하지 않았지요. 유서가 없어도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베넷 저고리 두 조각이 합쳐진 것, 소연의 증언, 의원 영감의 말. 그것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소월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광 안은 어두웠지만 소월의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나씩 짚어보았지요. 유서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베넷 저고리 두 조각이 합쳐진 것은 저고리 안쪽 깊은 곳에 꿰매두었기 때문에 훈이 찾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살아있고 의원 영감이 살아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셋이었지요. 그리고 사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소월의 의수를 직접 보았습니다. 소월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분께 직접 호소할 수 있다면 소월은 그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광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마님이 들어왔지요. 뒤에 하인 둘이 섰고 마님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영감 약방에서 뭘 가져왔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더냐?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라. 마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감히 이 집에서 18년을 먹여 살려줬더니 주인 뒤통수를 치는 짓을 하느냐? 은혜도 모르는 것이. 소월이 눈을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이었지요. 지금껏 한 번도 마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님이 잠깐 당황한 눈치였지요. 소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이 집에서 먹여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18해 동안 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히. 그리고 은혜는 은혜를 베푼 쪽에서 쓰는 말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이번에 소월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님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저 아이를 그 사람들한테 넘겨라. 지금 당장. 하인이 소월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월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지요. 마님, 진실은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마님이 눈을 부릅떴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끌려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눈빛들이었지요. 소월은 걸으면서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장터가 열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필요한 것은 삿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흰 수염의 굽은 허리. 의원 영감이었지요. 영감은 약방 바구니를 들고 장터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월과 눈이 마주쳤지요. 영감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다가 곧 무언가를 결심하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영감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장터 반대쪽 관아 쪽으로. 소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기다릴 수 있다. 조금만 더. 낯선 남자들이 소월을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레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소월은 수레에 오르기 직전 한 번 더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원 영감의 뒷모습이 관아 쪽으로 멀어지고 있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쪽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였지요. 거기 멈추시오. 소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머리가 흐트러진 채였지요. 기방 어미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멈추었습니다. 소연이 그들 앞에 섰지요.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시오? 상관 마시오. 상관없지 않소. 이 아이는 내 동생이오.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 고을 대감댁에서 진짜 혈육을 종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소. 여러분이 모두 보고 계시지 않소. 순간 장터가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저 두 처자 쌍둥이 아니야. 대감댁에서 자기 딸을 팔아. 세상에 이런 일이. 대감댁 하인들이 소연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기방 어미가 앞을 막았지요. 장터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물러거라. 관아 쪽에서 아전들이 달려왔습니다. 앞장선 것은 의원 영감이었지요. 그 뒤로 관아 포졸 5이 따라왔습니다. 사또 나리의 명이다. 이 자리 모든 사람은 움직이지 마라.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이 낯선 남자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저항 한번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의원 영감이 소월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쳤느냐? 괜찮습니다. 영감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전을 향해 말했지요. 사또 나리께 고하거라. 이 고을에서 중대한 일이 있으니 직접 나오셔야 한다고. 아전이 달려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소연이 소월 곁으로 왔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섰지요. 같은 눈썹, 같은 눈동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란히 선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소연이 낮게 물었습니다. 응. 소월이 짧게 답했지요. 그리고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처럼 거칠게 트고 굳은 손과 부드럽지만 떨리는 손이 다시 맞잡혔지요. 사또가 나타난 것은 한식경이 지난 뒤였습니다. 관아 쪽에서 행렬이 내려왔지요. 사또가 가마를 버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길을 열었지요. 사또가 소월 앞에 멈추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린 처자구나. 예, 나리. 의원 영감이 급히 와서 말하더구나. 이 고을에서 큰 억울함이 생겼다고. 내 직접 들어보겠다.
사또의 눈이 소월과 소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자매의 얼굴이 꼭 닮아 있었지요. 사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쌍둥이냐? 예, 나리. 그렇다면 대감댁의 사정을 낱낱이 고하거라. 이 자리가 증인이다. 소월이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감댁 하인들도 낯선 남자들도 기방 어미도 의원 영감도 모두가 소월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는 이 고을 대감댁의 진짜 혈육입니다. 태어나면서 바꿔치기 당하여 18해를 종처럼 살아왔고 오늘 먼 곳에 팔려나갈 뻔하였습니다. 장터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술렁임이 번졌지요. 세상에, 저럴 수가. 같은 얼굴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소월이 저고리 안쪽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이 합쳐진 것이었지요. 소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소월의 언니 소연이옵니다. 이 베넷 저고리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쪽씩 나눠 저희에게 쥐어주신 것입니다. 두 조각이 딱 맞사옵니다. 의원 영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리, 소인이 18년 전 이 고을에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남기셨지요. 그 유서가 어젯밤 대감댁 측근에게 빼앗겼사옵니다. 그러나 소인이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던 산파 할멈이 아직 이 고을에 살아있사옵니다.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파를 당장 불러오너라. 아전이 달려갔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허리는 곧았지요. 옆에서 소연이 소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소월도 꽉 쥐었지요. 대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사랑채에서 아침을 먹다가였습니다. 하인이 뛰어와 전했지요. 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밥상을 박차고 일어났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사또가 직접 듣고 있었으니까요. 대감이 마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소.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소. 진작 조용히 처리했어야.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요.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18년 동안 공들여 숨겨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것은 담장 너머 장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술렁임이었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산파 할멈이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는데 사또 앞에 서자 등이 꼿꼿해졌습니다. 사또가 물었지요. 18년 전 이 고을 대감댁에서 아이를 받은 일이 있소. 산파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소인이 직접 받았습니다. 쌍둥이였지요. 그 아이들의 순서가 어찌 되었소? 먼저 나온 아이가 소월이라는 아이입니다. 나리. 뒤에 나온 아이는 소연이고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파 할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들 어머니가 몸이 약해지시는 와중에 대감마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아이 소월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셨지요. 소인이 어찌 된 일이냐고 여쭈었더니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소인은 겁이 났지요. 대감마님이 돈 꾸러미를 주시며 입을 다물라고 하셨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소인이 그 돈을 받고 18년을 침묵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산파 할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가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입을 열었지요. 증언이 충분하다. 대감을 이리 데려오너라. 포졸이 대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18해가 한꺼번에 떠올랐지요. 아궁이 앞의 새벽들, 마님의 호통, 장터에서 흘려들은 수군거림, 베넷 저고리 반쪽을 쥐고 잠들던 밤들. 그것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질 것이었지요. 소연이 소월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소월이 소연의 손을 잡았지요. 두 자매가 나란히 서서 대감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포졸들에게 이끌려 장터에 나타난 것은 한낮이었습니다. 마님도 함께였지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하나같이 차가웠지요. 대감이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감, 이 아이들의 출생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하시오.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오해입니다. 소월이는 본래 먼 친척의 아이를 거두어 키운 것이고 거짓말하지 마시오. 사또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삼파 할멈의 증언을 들었소. 의원 영감의 말도 들었소. 그리고 이 베넷 저고리를 보시오. 사또가 소월의 것을 가리켰습니다. 두 조각이 맞붙어 있었지요. 대감의 눈이 그것을 보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증거가? 대감. 사또가 다시 말했지요. 이 고을에서 내가 10년을 사또 노릇을 하였소. 억울한 일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소. 지금도 마찬가지요. 대감이 입을 닫았습니다. 마님이 대감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그러나 대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마님이 소스라쳤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됐소. 대감이 마님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소인이 자식이 없어 욕심이 났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를 제 딸로 삼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진짜 딸을 종처럼 부린 것도 그 아이를 팔아넘기려 한 것도 모두 소인의 죄입니다. 장터가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포조를 향해 말했습니다. 대감과 마님을 관하로 데려가라. 신문이 필요하다.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이 소리를 질렀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리. 소인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마님, 당신은 18년 동안 진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종처럼 부렸소. 그것이 아무 잘못이 없다 할 수 있겠소? 마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포졸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지요. 대감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소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소월은 그 시선을 받았지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18년이 너무 길었지요. 소월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뒤로 대감댁 신복훈도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빼앗은 유서를 내놓으라는 사또의 명에 훈은 저항했지만 포졸들이 그의 소매 안쪽에서 봉투를 찾아냈지요. 대감에게 바치기 전에 자신이 챙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서가 소월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소월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가늘고 고른 글씨였지요. 소월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두 딸아. 세상이 너희를 갈라놓았어도 너희는 하나다. 반쪽짜리 베넷 저고리처럼 반드시 다시 맞닿을 것이다. 살아있는 한 서로를 찾아라. 어미는 너희 곁에 있을 수 없어 미안하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와서 너희 둘을 낳은 것이 어미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소연이 소월의 어깨 너머로 그 글을 읽었습니다. 두 자매 모두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의원 영감이 고개를 숙였지요. 기방 어미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한참 만에 소연이 말했습니다. 소월아. 응.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소월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자유롭게 살아. 언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옆에 있을게. 찾을 때까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이번에는 닥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또는 소월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이 고을 대감댁의 진짜 혈육임이 밝혀졌다. 법도에 따라 처리하겠다. 날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그 집과 재산을 되찾고 싶지 않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올렸지요. 소월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의원 영감님 아래서 의술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집과 재산보다 그쪽이 저에게는 더 값진 것입니다. 사또가 한동안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지요. 좋다. 허락한다. 의원 영감,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시오. 의원 영감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진작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긴 긴장이 풀리는 웃음이었지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번지고 번져 장터 전체로 퍼졌지요. 소월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맑았지요. 소월의 눈동자 색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감댁 안에서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었지요. 대감의 신복훈이 실은 더 깊은 음모를 품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사또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 처음부터 훈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지요. 관아 안에 대감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사또가 관아로 돌아가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의원 영감에게였지요. 두 자매를 오늘은 약방에 두거라.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이 그 말을 들었지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의원 영감의 약방에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 함께 앉은 밤이었지요. 기방 어미도 함께였습니다. 영감이 따뜻한 차를 내왔지요. 넷이 작은 약방 안에서 찻잔을 들었습니다. 영감님. 소월이 말했습니다. 예.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본 눈빛이라고 하셨지요. 영감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지. 어머니 눈빛이었습니까?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감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고집이 세고 마음이 고든 분이셨지. 아프면서도 두 아이 걱정을 먼저 했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두 아이가 언젠가 만날 것이라고 믿으셨지. 그분 말씀이 맞았구나. 소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방 어미가 소연의 등을 쓸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약방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빠른 발소리였지요. 의원 영감이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누구냐? 소인입니다. 관아에서 왔습니다. 아전이었지요. 문을 열자 아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급히 오라고 하십니다. 관아에서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소월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아 안에 대감과 내통한 자가 있었습니다. 관아의 문서를 관리하는 설이었지요. 그 자가 대감댁에 소월의 동향을 알려왔던 것입니다. 소월이 사또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도, 소월이 약방에서 배우는 것을 대감이 알게 된 것도 모두 그 서리를 통해서였지요. 사또가 그 서리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서리는 처음에 버텼지만 곧 무너졌지요. 대감이 매달 돈을 주었다는 것, 소월에 관한 정보를 넘겼다는 것, 소월을 사또의 눈밖에 내기 위해 소월이 약재를 잘못 사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는 것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사또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관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부끄럽구나. 서리가 땅에 엎드렸지요. 소월은 그 신문을 지켜보았습니다. 대감 하나의 잘못이 아니었지요.
그 잘못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여러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소월이 있었지요. 18년 동안 그 뿌리 아래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신문이 끝난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사또가 소월을 불러 말했지요. 오늘로 모든 것이 밝혀졌다. 대감은 관아에 갇혔고 내통한 서리도 처벌받을 것이다.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감사합니다, 나리. 고마울 것 없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니라. 사또가 잠시 소월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의녀로 정식 임명해주겠다. 이 고을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거라. 소월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었지요. 소월이 관아를 나서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지요. 저 별들이 어릴 때도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소월이 그것을 올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었지요. 약방으로 돌아오니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소연이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의 손을 잡았지요. 배고프지 않아? 소월이 잠깐 멈추었다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소월이 소연 앞에서 웃은 것이었지요. 소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나 밥 잘해. 가르쳐 줄까? 됐어. 우리 영감님한테 부탁하자. 의원 영감이 안에서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밥 잘 못하는데. 기방 어미가 웃으며 말했지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넷이 작은 약방 안에서 늦은 밥을 먹었습니다. 별것 없는 밥상이었지요.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러나 소월은 그것이 태어나서 먹은 밥 중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쫓기지 않고 먹는 밥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지요. 소월은 의원 영감의 약방에서 의녀로 일했습니다. 사또의 공식 임명을 받은 것이지요. 아침이면 약방을 열고 환자를 보았습니다. 가난해서 관아 의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를 등에 업고 온 어머니들, 한겨울에 동상에 걸린 노인들. 소월은 그들을 하나씩 보았지요. 사람들이 소월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의녀 소월 씨 또는 그냥 소월 선생이라고 불렀지요. 선생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들을수록 익숙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연은 기방을 나왔습니다. 기방 어미가 소연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밀었지요. 진작 나가야 했다. 이제 가거라. 소연은 처음에 막막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소월이 약방 옆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두 자매가 이웃해서 살게 된 것이지요. 소연은 처음 며칠을 그저 멍하니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비단 옷을 입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뭘 하고 싶어? 소월이 물었지요. 소연이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글을 쓰고 싶어. 글? 어릴 때 배웠잖아. 대감댁에서. 그때는 그냥 시켜서 배웠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써.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소연은 매일 글을 썼지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기방에서 보낸 날들, 소월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어머니의 유서를 처음 들었을 때의 기분. 그 글들이 모이고 모였지요. 의원 영감이 어느 날 소연의 글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이것을 필사해서 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읽어주고. 소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걸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 법이니라. 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소연의 글이 고을 안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읽었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읽었지요. 소연의 이야기를 읽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지요. 소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소연의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소월이 약방을 닫고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오솔길을 걸으며 약초를 솎았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벚꽃 잎이 흩날렸지요. 소월은 걸으면서 어릴 때를 생각했습니다. 이 뒷산을 처음 올랐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 마님 몰래 약초를 캐다가 발이 미끄러져 무릎이 깨졌던 날도 기억났지요. 아파도 대감댁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냥 부엌에서 물로 씻고 헝겊을 감았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프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지면 영감이 약을 발라주었지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어색하면서도 좋았습니다. 오솔길 끝 너른 바위 위에 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어? 응. 글 쓰다가 답답해서. 소연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소월이 옆에 앉아 들여다보았지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뭘 쓰고 있어? 우리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 응. 의원 영감님한테 들은 것들을 모아서.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글로 남겨두고 싶어서. 소월이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글씨가 고왔지요. 가늘고 고른 글씨. 어디서 본 적 있는 글씨였습니다. 언니 그 글씨. 응? 어머니 유서에 있던 글씨랑 닮았어. 소연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지요. 그래. 몰랐어.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아 산벚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바위 위로 내려앉았지요. 소월이 그중 하나를 손바닥에 받았습니다. 연분홍 꽃잎이었지요. 잠깐 보다가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소월아. 응. 행복하니? 소월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무섭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소연이 소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소월은 받아주었지요. 두 자매가 봄 산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썹, 같은 눈동자, 같은 얼굴.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람을 맞으며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대감은 관아에서 석 달을 지낸 뒤 재산의 일부를 몰수당하고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마님도 함께였지요. 내통한 서리는 관아에서 파직되었습니다. 소월을 팔아넘기려 했던 남자들은 먼 고을 관아에 넘겨졌지요. 대감댁에 남은 재산 일부는 사또의 명으로 고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휼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소월은 그 결과를 전해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다 풀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하기 어려웠지요. 18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쌓인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질 리 없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 영감이 어느 날 소월에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기억나느냐?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영감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 그 말이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다.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딸이 그 어미를 닮았구나. 소월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알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유서의 글씨, 의원 영감의 말, 소연의 눈빛 안에서 조금씩 어머니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저녁 소월은 약방 마당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궁이 앞에서 들여다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요. 달라진 것은 그 하늘이 더 넓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지요. 소연이 옆으로 왔습니다. 뭘 봐? 별. 별이 어때서? 예쁘다. 소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맞아. 예쁘다. 두 자매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두 자매의 머리카락을 함께 날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세미모 쌍둥이 자매 소월과 소연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얼굴로 태어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자매는 결국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소월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고 소연은 그것을 글로 써서 세상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이름으로 걷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